안녕하세요. 오늘 북클럽 비바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앞에 1부에 1, 2, 3, 4장 봤잖아요. 그래서 1장, 2장은 카츄샤 이야기고 3장, 4장은 네흘류도프,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서 이제 법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1장, 2장 카츄샤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연진이 선생님 번역으로 33쪽입니다. 마슬로바는 그렇게 7회를 살았다. 그동안 유곽을 2번 옮겼고 한 번은 입원을 하기도 했다. 유곽에서 지낸 지 7년째 되는 해이자 타락이 시작된 지 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26살 되던 해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 때문에 그녀는 감옥에 수감되어 살인자들과 도둑들과 함께 6달을 갇혀 지내다가 마지막이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이게 마슬로바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네흘류도프를 쭉 보여주다가 4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돼. 내가 늘 하던 대로 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대로. 게다가 이런 일들이 종종 흥미로울 때도 있잖아.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고 수위 옆을 지나 법원 현관으로 들어섰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다 법정으로 가면서 3장, 4장까지 왔어요. 5장에서는 드디어 법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흘류도프가 법원에 들어섰을 때 복도는 이미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부산스러웠다. 법원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법원에 들어서니 사람들 움직임으로 부산스러운 복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톨스토이는 영화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본 세대였을 텐데 어쩜 이렇게 카메라 워크, 훌륭한 카메라 워크를 워킹을 보여주는 소설을 썼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 6, 7, 8장에서는 정말 더 흥미진진하게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선명한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 6, 7, 8장을 이거 무슨 재판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유죄야 무죄야 하고 막 넘기지 마시고요. 한 장 한 장 각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탐복을 하게 됩니다. 자, 5장은 경비들이 바삐 움직이고 누가 있어요? 집행관, 변호사, 판사, 청원인, 구금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복도에서 다 제각기 막 움직이거나 서 있거나 그래요. 네, 네흘류도프가 법정은 어디입니까? 하고 경비들 중 한 명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어느 법정에 가십니까?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습니다. 나는 배심원입니다. 네흘류도프는 배심원으로 이 법원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비가 뭐라고 그래요? 형사부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저렇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네흘류도프는 지시대로 가요. 그게 이 대목이 그쵸? 관공서에 갔을 때 그 까칠한 반응을 듣는 그 묘사를 아주 잘했죠. 특별히 뭐 이 사람이 까칠했다 어쨌다 이런 표현 없이 무시했다 이런 표현 없이 법정이 어디냐고 하면은 민사부 형사부 중 어딘가요? 그러면 어딥니다 하면은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아니면 처음서부터 저는 배심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 뭘 이렇게 물어보냐 하는 형사부입니다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한마디를 덧붙이죠. 이 짧은 대화지만 여기서 이 경비들의 약간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네흘류도프 역시 공손하게 묻지 않는 느낌 그게 아주 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장에서는 배심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배심원들이 큰 규모는 아닌 중소상인도 있고 대령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때 제가 왜 1861년에 농노 해방이 되고 64년에 사법개혁이 되고 이제 한 20년 10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톨스토이가 배심원 제도에 대한 러시아의 사법제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묘사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크지 않은 배심원실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10명쯤 있었다. 다들 막 도착했다. 그래서 뭐 자기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제복을 입은 퇴역 군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프로코트나 양복 차림을 막 보여줘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농민 외투 차림이었다. 즉 이때 배심원은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농노 해방으로 이제 신분 개혁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심원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단일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개혁이 됐기 때문에 배심원도 네흐르도프처럼 귀족도 오고 농민도 오고 해서 다 평등하게 배심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배심원들이 뭐 서로 소개하고 이 대목도 재밌어요. 네흐르도프는 대학 시절에 그 토지 개혁이나 농노 해방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했던 나름 귀족 중에서도 자유주의적 귀족인데,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네흐르도프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네흐르도프 귀족과 근위대에 있는 귀족과 인사하는 걸 굉장히 특별한 영광처럼 여기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흐르도프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 틈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어째서 자신이 대다수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다면 답변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생애 전체가 어떤 비범함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 좀 하고 옷을 고급스럽게 입었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걸 네흐르도프 본인 자신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이런 우월성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는 존경의 표시를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자유주의적 청년 귀족의 심리, 내심,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좀 다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쾌함을 느끼는 그 심리를, 이건 톨스토이밖에 못 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귀족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톨스토이가 이 모든 계층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탁월한 묘사를 보여주는데, 특히 상류층,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복잡한 심리, 도스토옙스키가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심층적으로 보여줬다면, 톨스토이는 그 단순히 위선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귀족이나 뭐 재판관이나 판사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 묘사를 탁월하게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네흐르도프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 예전에 자기 누이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가정교사가 막 너무 친한 척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남자 특유의 친밀한 태도, 거리낌 없는 너털 웃음, 누이가 말했듯이 그 전반적인 공동체성 때문에 못 견디게 싫었다.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지 않고 마치 자기 친구처럼 대하는 게 불쾌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피오트르 게라시모비치, 자기 누이의 가정교사였던 사람이 친밀한 태도, 거리낌 없는 너털 웃음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태도인데, 그게 귀족이 아닌 사람이 귀족인 자기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피하지 못했나 보죠? 당신도 걸려들었군요 하고 막 껄껄 웃으니까 네흐르도프는 불쾌하죠. 네가 언제부터 나랑 친하다. 그래서 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딱딱하고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시민의 헌신이라 이거죠. 기다려봐요. 배를 골고 잠도 못 자게 되면 말이 달라질 테니까. 피오트르 게라시모비치는 한층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귀족이 배심원에 와서 당연히 자기의 피하지 않고 자기의 직분, 여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는 걸 시민의 헌신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농담을 하죠. 근데 네흐르도프는 안 반가워요. 이게 이 사제 자식이 나중에 이제 나를 너라고 부르겠군 하고, 온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을 때나 어울릴 법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 곁을 떠났다.
재밌죠? 여기서 배심원들이 모여있는 방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네hldo프의 심리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제 자식이 이제 나를 너라고 부르겠군. 이것도 북클럽 비바의 예전 영상에 뜨이와 부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이는 상대방을 좀 각별히 높이는 것, 뜨이는 그냥 친밀한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너 하면 이걸 하대로 생각하는데 이 러시아어에서 뜨이는 하대가 아니에요. 하대이기도 하고 하대일 때도 뜨이를 쓰고 하대가 아닌데 아주 가까운 사이를 표현하고 싶을 때 뜨이를 쓰거든요. 부이와 뜨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사제 자식이 이제 나를 뜨이, 너라고 부르겠군 하는 거. 안 친하고 싶은데 거리낌 없이 친한 척하면서 다른 계층의 사람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목도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고 훤칠한 신사가 막 뭔가 아는 걸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어요. 뭐 이 재판관 판사들 다 자기 아는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민사부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잘 아는 사건이냐 말했다. 저명한 변호사가 사건에 가져온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했다. 저명한 변호사가 반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반전 때문에 노 마님은 전적으로 정당한데도 아무 이유 없이 상대 측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게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런데 천재적인 변호사죠.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톨스토이가 개혁된 사법제도에서 일어나는 재판이 이게 과연 정의를 실현하는가, 공정한가 하는 질문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모든 사법인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느끼는 여러 불만들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도입부에서 석탄과 석유 연료로 이루어진 도시가 21세기에도 유지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 사법제도 개혁이 되고 재판관, 배석판사, 서기, 검사보, 배심원 이렇게 판결을 내리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도 지금의 사법제도와 얼만큼 다른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5장에서는 배심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 바뀐 사법제도 안에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시민의 헌신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5장에서 보여주고요. 6장에서는 재판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 대목 한번 읽어볼게요. 재판장은 희끗한 볼수염을 풍성하게 기른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였다. 그는 결혼을 하고도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으며 그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 방해하지 않았다. 이런 말투는 톨스토이답지 않죠. 안나 까레니나나 전쟁과 평화에서 보여줬던 말투가 아니에요. 이런 문장들이 종종 나와요. 약간 유머러스하면서도 경쾌하고 간결하게 치고 가면서도 아하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이런 문장들이 몇 번 나오는데 묘사들이 여기서는 역시 체홉의 향기가 저는 느껴집니다. 지난번에는 1, 2, 3, 4장 얘기할 때 그 어떤 특히 마슬로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광장의 민중을 보여주는 듯한 유곽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에서나 나왔을 법한 그렇게 많은 명사를 나열하면서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문장들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5, 6, 7, 8, 9장에서 법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체홉이 아니었나 싶은 문장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한 번씩 느껴보면서 이 대목은 뚜르게네프가 아닌가? 이런 게 부활해서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조금씩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풍성하게 채워왔던 동료 작가들이 세상을 떠나고 혹은 병중에 있고 한 상황에서 톨스토이 혼자 건재하게 이 마지막 장편 부활을 쓰는 거예요. 이 부활 안에 나타나는 다른 작가들의 모습들을 보면 톨스토이가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걸 보다 보면 어쩌면 자기가 함께 살아왔던 그 19세기 러시아 문학에 대한 오마주가 아닐까. 그 작가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담아서
비슷한 표현들을 한 번씩 시도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누가 봐도 최호비죠. 재판장 묘사의 장면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와 불륜 관계에 있는 여자가 페테르부르크로 오고 있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탈리아 호텔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을 어떻게든 뭐 한 3시나 4시쯤에 끝내고 자기는 이 여자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재판장은. 그리고 막 사무실 안에서 문 닫고 혼자 운동을 해요. 자기 관리하는 거죠. 이거 많이들 하잖아요, 사무실에서. 그 덤벨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제 팔 돌리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금태 안경을 쓴 키 작은 판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업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다 못한 게 아쉬운 거예요. 이건 사실 사무실을 다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심리일 거예요. 맨날 지각하는 판사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금태 안경 쓴 키 큰 판사는 아까 재판장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서로 방해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꼼꼼한 판사는 오늘 아침 아내와 불쾌한 마찰을 빚었다. 그가 한 달치 생활비로 건넨 돈을 아내가 기한보다 일찍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아내는 돈을 앞당겨 달라고 청했지만 그는 자기 입장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아내는 그렇다면 저녁도 없을 거라고 앞으로 집에서 저녁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쯤에서 그는 집을 나와버렸다. 아내가 자신의 협박대로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아내는 어떤 일이든 벌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재판관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돼 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그 아내하고 편안한 관계에 사람이 없어요, 다들. 여기서 드러나는 이 짧게 치고 나가면서 엉뚱하게도 그 가장 어쩌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재판관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대목들이 누구보다 체홉을 떠올리게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기가 나타나요. 서기가 어느 재판부터 해야 할까 하니까 독살부터 하죠 하고 무심하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은 독살부터 하지. 이 사건이면 4시 전에 끝내고 내가 그 여자 만나러 갈 수 있겠네 하고 재판장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재판관은 빨리 끝내고 여자 만나러 가야지요. 안경 쓴 판사는 집사람이 아내가 날 막 아내하고 싸운 게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기는 어떨까요? 서기는 그러면 재판을 생각해서 독살 사건부터 하자고 했을까요? 요 뒤에 보면은 서기는 이 중에 한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검사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검사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귀화한 독일인들이 흔히 그렇듯이 너무 지나친 러시아 정교 신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러시아 정교에서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검사부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이 좀 광신도들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을 서기는 좀 진보적인 입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재판을 해가지고 빨리 판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검사부는 이거를 인텔리겐tsi아들 배심원들이 많은 우리 법원에서 하면은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걸 좀 더 시골로 돌려서 배심원들이 농부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얘네들이 유죄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정교회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조금 다른 교파니까요. 실제로도 이 사람들이 무슨 과도한 행동을 한다는 뭐 팔을 자른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하니까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농민들 배심원이 많은 법원에 보내려고 해요. 근데 서기는 그걸 눈치채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검사부가 준비를 안 했어요. 이 살인사건 재판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것 같으니까 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리고 준비 안 한 재판을 재판관한테 얘기해서 제일 앞에 배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다른 일로 정신이 없어요. 검사부는 또 어떠냐면 밤새 잠 못 자고 동료 송별을 하느라 새벽 2시까지 술을 잔뜩 마시며 논 다음에 마슬로바가 있던 유곽의 여자들을 찾아가서 독살 사건에 대한 자료를 미처 읽지 못해 지금 대강 훑어보려는 참이다. 서기는 그가 독살 사건에 대한 자료를 읽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사건부터 시작하자고 일부러 재판장에게 권했다. 그리고 늦게 온 판사는 턱수염이 있고 눈이 선량하게 동그란
눈을 가진 판사인데 이 판사는 조금 진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도 서기는 자기의 그 금지된 논문을 막 읽으면서 아, 이거 나중에 저 재판관님하고 저 판사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네. 무슨 얘기냐면 이 배석 판사 2명, 재판관, 검사보, 서기 5명의 남자들이 모두 다 정치적 견해가 좀 진보적인 사람이 서기와 지각한 판사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검사 보고 나머지 재판관 1명과 판사 1명과 재판관은 여기 정치적 색깔이 뭔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치적 입장이 뭐든 간에 이 재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계속 똘스도이는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나는 많은 재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직업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간절함은 이분들이 볼 때는 그냥 n분의 1인 거죠. 많은 재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네흘류도프는 여기 와서도 재판관이나 판사들이나 검사보가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네흘류도프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쫙 카메라를 돌리면서 한번 보여주죠. 그 근엄한 판사들의 모습, 그리고 이게 나와요. 뒤쪽은 긴 의자들로 채워졌는데 의자들이 한 줄 한 줄 점점 높아지며 뒷벽까지 이어졌다. 법정 뒤쪽에 앞줄 긴 의자에는 공장 노동자나 하녀로 보이는 여자 4명과 역시 노동자 같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법정의 웅장한 장식에 압도됐는지 자기들끼리 소심하게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재판에 들어가는데 한 명씩 피고가 나오죠. 마슬로바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슬로바가 들어서자 법정에 있던 모든 남자들의 눈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얀 얼굴,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할라트 밑으로 솟은 풍만한 가슴에서 그들의 시선은 한참 동안 떠날 줄 몰랐다. 헌병조차 그녀가 옆을 지나 자리를 잡는 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다가 그녀가 의자에 앉자 자기 잘못을 깨달은 듯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몸을 흔들더니 눈앞의 창문을 뚫어지게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짜 재판장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다 마슬로바에게는 왠지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얘기할 기회를 주고 그럽니다. 이 분위기를 딱 압도하는 마슬로바의 이미지가 어떤 건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들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하는 장면도 너무나 희극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사제가 선서를 모든 배심원들 가까이 오세요. 자, 이제 성경에 놓고 선서합시다. 근데 이 대목을 똘스가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이 사제는 40여 년 동안 성직을 수행했고 얼마 전 사제장이 그랬듯 3년 후에는 재직기념 축하식을 할 생각이었다. 지방법원이 개설된 이후 계속 그곳에서 근무해 왔으며 자신이 수만 명에게 선서를 시켰고 노년에도 교회와 조국과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족에게 집 말고도 거의 3만 루블에 달하는 자본을 유가증권으로 남길 것이다. 사제가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게 하는 자신의 노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은 이제까지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다. 복음서는 맹세를 분명하게 금지한다.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지금도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경을 놓고 맹세를 하죠. 똘스도이는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는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덕분에 상류층 인사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이 업무를 좋아했다. 지금만 해도 유명한 변호사를 알게 되어서 흡족했다. 어떤 변호사냐면 아까 배심원들 모여 있는 데서 아무 잘못 없는 노부인에게 돈을 거의 다, 그 노부인이 돈을 거의 다 뺏기게 생겼는데 모자에 커다란 꽃을 단 노부인 사건 하나로 1만 루블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변호사는 사제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이걸 읽고 러시아 종교에 어떤 사제가 좋아했겠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산다면은 떳떳하게 이 소설에서 좀 과장했네 했겠지만 이렇게 사는 사제들이 많았다면 이건 분노를 일으키는 대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대목들이 러시아에서 출간될 때는 삭제되거나 검열에 걸리거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톨스토이는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하죠. 그런데 그 첫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교회 비판한 장면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마슬로바를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요. 그리고 재판관이나 사람들이 마슬로바의 아름다움 때문에 흔들리는 장면. 이런 거를 서구나 미국에서는 또 불편해했대요. 거기서 또 적절하게 그걸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삭제되면 안 되죠. 톨스토이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들어갑니다. 재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네흘류도프가 깜짝 놀라요. 네흘류도프는 코안경을 쓰고서 피고들이 질문을 받는 동안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럴 리 없어. 피고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름이 류보프지? 자기가 아는 이름은 까제리나인데? 그런데 나중에 본명을 얘기하라니까 예전 이름은 까제리나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까제리나구나, 내가 알던. 그래서 그 얼굴이 사랑스럽고 특별한 고유성은 얼굴에, 입술에, 살짝 사시인 눈동자에, 무엇보다 웃음기 어린 그 순진한 눈매에, 얼굴뿐 아니라 모습 전체에서 풍기는 무엇이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정에 여전히 어려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이제 이 피고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었던, 사랑했었던, 그런데 버렸던 그 여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몹시 불편하게 앉아있죠. 그리고 마슬로바가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네흘류도프를 보면 혹시 나를 알아보나 하고 놀라고, 그런데 못 알아보고 지나가고. 이게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진짜 카메라 워킹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서기는 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L과 R거든요. 러시아 R. 이 그 발음 연습 많이 해요. 그러니까 R 혀를 안에서 막 부들부들 떨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입안이 건조해서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뭐 라디오라고 하지 않고 라디오 하고 라 이번엔 되네요. 이렇게 L을 떨어야 돼요. R 발음을. 그래서 L과 R 발음이 부정확하게 막 빠르게 읽는 거예요. 서기가. 왜? 다들 빨리 재판을 끝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줄 끝에서 두 번째 등받이 높은 의자에 앉아있던, 배심원석에 앉아있던 네흘류도프는 코안경을 벗으며 마슬로바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고도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공소장이 나오고 마슬로바가 분해하고 부르르 떨고, 어떻게 끝나냐면요. 10장이 서기는 긴 공소장의 낭독을 마치고 기록을 정리한 후 두 손으로 긴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자리에 앉았다. 다들 이제 심리가 시작되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즐거운 생각을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흘류도프만 그 감정을 맛볼 수 없었다. 그는 10년 전 순진하고 매력적인 소녀로 생각했던 마슬로바가 저질렀을지 모를 사건 앞에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마슬로바가 유곽의 손님으로 왔던 부유한 상인을 독살했다고 지금 법정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온 다른 피고인 두 사람은 그 상인이 묵었던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무죄다. 마슬로바가 그 방에 들어가는 걸 봤지만 자기들은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마슬로바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근데 마슬로바는 상인이 그 유곽에 와서 흥청망청 놀다가 돈이 없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주인이 믿지 못하니까 마슬로바에게 가서 은화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마슬로바가 가서 돈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마저 흥청망청 놀고 마슬로바랑 같이 호텔로 돌아와서 마슬로바와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술에 취해갖고 자기를 때리니까 마슬로바가 거기서 나가버리려고 하니까 반지를 빼서 막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인은 마슬로바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자기를 같이 있으려고 하고 떠들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잤으면 좋겠다. 잠이 들면 나는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복도에 있는 그 직원이, 호텔 직원, 그 남자가 수면제라고 약을 주니까 마슬로바가 그 수면제인 줄 알고 타서 이 상인을 먹이고 이제 잠들었겠지 하고 자기는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독살이 되는 비소였고 그걸 먹고 죽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비소를 준 이 점원이 살해 의도가 있었는가? 마슬로바가 자기가 직접 비소를 타서 줬다는 게 이 점원의 주장이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 여자는
이 돈이 다 이 여자의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돈을 훔치지 않았냐니까 우리가 알뜰살뜰 그동안 점원들이라면서 모은 돈을 아껴서 넣은 거다. 그 방에는 우리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재판을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차려요. 한 가지 알아차리는 게 재판관이나 여기서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게 여기서 보면은 그 돈을 가져갔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절 데려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증거물로 유리잔이 안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불충분하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재판장 마슬로바가 막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재판장이 물어보고 하는 관계에서 이게 꼭 마슬로바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진술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죠. 근데 검사본은 이걸 반드시 악의가 느껴진다고까지 나오는데 검사본은 왜 여기서 이 사람을 꼭 기소를 한 걸 유죄를 내고 싶어 하냐면 그게 자기의 승진이나 업적과 관련된 일이니까 검사본은 본인이 기소한 사건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싶은 거죠. 이거는 뭐 지금 법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근데 이 검사본은 질문해 놓고 책상에서 팔꿈치를 떼고 무언가 적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필기한 글씨를 펜으로 덧그린 것뿐이었다.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뭘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검사들과 변호사들이 그러는 것을, 즉 노련한 질문 다음에는 적수를 격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논고에 막 적어두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자긴 적을 것도 없는데 아까 쓴 글자 위에 막 더듬히면서 쓰는 척하는 거예요. 이 젊은 검사분은. 그다음에 재판장은 왼쪽 배석 판사와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누가 보면은 이 진술 중에서 무언가 더 의논할 게 있어서 저러나 보다 싶은데 마슬로바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검사보가 다시 반쯤 일어나 여전히 순진한 척하는 똑같은 표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달라고 했다 하고 더 질문을 하긴 한 다음에 재판장이 뭐라고 적다가 왼쪽 배석 판사의 소곤소곤하는 말을 이렇게 듣더니 10분 동안 휴정하자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이 피고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좀 더 깊이 재판관들끼리 판사들끼리 의논할 게 있어서 휴정을 하나 보다 하고 느끼는데 사실은 키가 크고 덥수룩하고 큰 눈이 선량해 보이는 왼쪽 배석 판사와 재판장 사이의 오간 이야기는 배석 판사가 자기 위장에 탈이 난 것 같으니까 마사지하고 물약을 좀 마셔도 되겠냐는 것이었다. 그 요청에 따라 휴정이 선언됐다. 어이없죠. 판사들에 이어 배심원들, 변호사들, 증인들도 일어났다. 그들은 이미 중요한 임무의 일부를 수행했다는 뿌듯한 감정을 느끼며 이리저리 움직였다. 네흘류도프는 배심원실로 가서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선 그렇다 카츄샤였다고 나가요. 5, 6, 7, 8, 9, 10, 11 7개 장은 말하자면 네흘류도프와 카츄샤가 이제 법정에 와서 모두 다 모인 상태에서 이 바뀐 사법제도 안에 풍경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재판관, 2명의 배석판사, 검사보,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검사보, 서기, 이 사람들의 관계, 또 배심원들을 맹세시키는 사제, 이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방청객의 모습도 약간은 나오지만 주로 재판에 참여하는 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재판 오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면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간결하면서 건조한,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웃음이 터질 수 있는, 그런데 웃을 수만은 없는, 여기서 정말 이거 체홉의 문장이다 하고 느껴지는 대목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 대목을 가지고 톨스토이가
재판, 그때 러시아의 사법제도 개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그때 러시아의 사법제도가 어땠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분이나 사법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이 일부 앞부분에 5장 이후에 나오는 재판 장면들을 한번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소비에트가 끝나고 다시 사법제도가 바뀔 때 소비에트 안에서의 사법제도는 또 좀 달랐거든요. 다시 바뀔 때 예전에 그러면 제정 러시아 말기에 개혁된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은 어땠는가를 알려면은 이 톨스토이의 부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많이 참고했어요. 또 다시 봤죠. 또 그 비슷한 배심원 제도가 부활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공청회나 세미나가 있을 때 톨스토이 부활이 언급되는 짧은 발표 논문이 있었다고 했죠. 논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어쨌든 그 공청회 토론회 장소에서 발표되는 얘기였는데 이런 배심원들의 모습, 또 그때 당시에 러시아 재판 장면을 잘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도 부활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재판 사법제도를 톨스토이는 다 믿지 않았고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지 않고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줬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모든 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약점이기도 해요. 완벽할 수 없죠, 우리가.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고. 또 이게 직업이 되면은 직업의 메커니즘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요즘 말로 구멍들이라고 하죠. 사법제도 안에 있는 허술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줬는데, 이게 100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는 이 사법제도 역시, 석유와 석탄으로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처럼 변함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사파가 파스테르나크 아버지가 그린 사파라고 했죠. 굉장히 유명한 화가.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 카츄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톨스토이가 묘사한 그대로 카츄샤 얼굴을 그리거든요. 보면 정말 이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답고 천진한 얼굴이 느껴지도록 그렸습니다. 물론 각 재판에 참여하는 주도하는 주요 직책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재판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 얘기가 되는 게요. 계속 나오는 그 노부인 재판이요. 이분이 천재적인 변호사가 한 사업가를 위해서 노부인의 재산을 빼앗았는데 사업가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판사들도 하물며 원고와 그 변호사도 그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국리해낸 방식대로라면 그 재산을 빼앗아 사업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노부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 법적인 기술로 그렇죠. 법조항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만든 논리 안에서는 뺏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인은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관심을 갖는 게 노부인이 재산을 뺏긴 것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업가 10만 루블을 갖게 된 그리고 10,000루블을 수임 비용으로 받은 이 변호사에 대해서 모두 호기심을 갖고 모든 사람의 눈이 변호사에게 쏠렸다. 그도 이것을 느끼며 온 몸으로 어떤 경의의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듯 빠르게 모든 사람을 헤치고 지나갔다. 사제도 이 변호사 대단해. 모두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재판을 어떻게 이겼지 하면서 변호사에게 경의의 눈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고 이 사법제도가 무엇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이러고 있을지 모르고요. 또 아까 검사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사람 지금 자료 다 안 읽고 왔죠. 전날 술 마시고 육아에 가서 놀다가 술도 덜 깨고 자료도 안 읽고 왔어요. 검사가. 그런데 검사보가 기소를 맡은 것은 이번으로 겨우 네 번째였다. 매우 야심만만한 사람인데다.
출세를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소를 맡게 될 모든 재판에서 반드시 유죄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강 알았고 이미 논고 계획도 세웠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유죄여야 돼. 이 사건이 진짜 유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논리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날 늦게까지 유곽에서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다가 그 허겁지겁 본 검사부, 자료도 못 읽고 온 검사부는 재판을 앞두고 좋은 머리로 빠르게 자료를 읽는 거죠. 어떻게 유죄를 받아낼 것인가로.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장면들이 정말 백미입니다. 부활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바뀐 사법제도 안에서의 이렇게 다 믿을 수 없는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한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의 자신의 출세와 또 자존심과 법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논리에 갇혀버린 이 모습들이 사법제도가 막 생기기 시작했던 조선,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 대목은 정말 울림이 있었겠다.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런데요. 그쵸? 이게 바로 5장부터 12장까지 이르는 11장까지 이르는 5, 6, 7, 8, 9, 10, 11장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재판관이 휴정을 선언했잖아요. 휴정 상태에서 네흘류도프가 지난 시간을 회고해요. 나와 카츄샤의 관계. 그리고 다시 재판이 일어나면서 이제 판결이 나고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와 카츄샤의 관계에서 어떻게 톨스토이가 어떤 서술 기법으로 이 부분을 묘사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재판에 이후 이어지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